주식시장이 쏠리면 나쁜 것이다라는 네. 그 등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부터 깨트려야 돼요. 주식 투자를 잘 하시려면. 난 이건 싫고 이건 좋고 이러기 시작하면은 사실 시장에서 기회가 굉장히 많이 차단되는 거죠. 네. 네, 오늘 모신 분은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러게요. 한 4개월 만에 뵙는데요. 저도 그렇게 된지 몰랐는데 이제 오늘 나오려고 달력을 보니까 그래서 어쩌 4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네. 정말 빠릅니다. 그러게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되게 궁금한데, 올 상반기 네. 그 투자 성과도 상당히 좋으시다고. 그거 뭐 그냥 이제 그러니까 제가 4개월 만에 나오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한 200포인트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시지만 미국 시장만은 못하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쏠림이 나름대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쏠려서 잘 가는 쪽에 선택해서 그 안에 있었다면 그러면 이제 뭐 실제로 코스피 200포인트 이상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제가 2월 나오고 안 나왔던 그 4개월 동안에 사실은 월로 따지면 뭐 4월, 5월이 조금 좀 했지만 4월, 5월이 좀 힘든 그러니까 월봉으로 음봉을 그렸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가는 놈만 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들어서도 또 뭐 아직까지 순항 중이고 물론 이제 미국처럼 뭐 지수가 신기록을 치고 뭐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뭐 괜찮았고 그다음에 뭐 K뷰티, K푸드 뭐 계속적으로 시장이 이제 대왕고래까지 막 자생적으로 새로운 이슈를 막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런 이슈를 저는 이제 이렇게 이슈의 사실 여부 뭐 내가 좋아하고 말고의 여부를 따지면 주식 투자 못하는 거고 그렇죠. 그것이 시장에서 어떤 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냐를 빨리 인식을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에서 재미있었어요. 그 사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양극화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올랐던 주도주들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이번 증시가 참 재밌고 그렇죠. 수익률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정말 힘든 또 1년인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식시장이 쏠리면 나쁜 것이다라는 네. 그 등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부터 깨트려야 돼요. 주식 투자를 잘 하시려면.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일반론 누가 제일 먼저 주장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케이크 피자가 하나가 있는데 8명이 나눈다. 그러면 한 조각씩 이렇게 주면 그게 공평하잖아요. 그건 쏠림이 아니죠. 근데 그런데 누가 3개 먹으면 야, 너 많이 먹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주식시장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쏠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쏠림의 그 정도가 과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장은 항상 쏠림이 있고 그런 쏠림이 없으면 사실 시장에서 돈 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 특히 역발상 투자, 네. 내가 남들이 보지 못한 어떤 그 투자의 아이디어로 투자하신 분들이 참 힘든 장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미인 투표론도 얘기하고 뭐 그러지만 주식 투자는 내 돈으로 남이 좋아하는 걸 사는 거잖아요. 네. 내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주식 사는 게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주식이 좋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시장을 이끌고 가는 그런 리딩 컴퍼니들은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거를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빨리 거기에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쏠림을 비난하기보다는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쏠림 안에 빨리 들어가지?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의 흐름에 순응을 하자. 그렇죠. 그걸 뭐 내가 왜 이놈의 이렇고 저렇고 이런 난또 게 누가 아니라. 나빠서 뭐 그 정책 싫어 이런 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번에 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대왕고래 이것 때문에 이거는 뭐 정부의 어떤 뭐 사기고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외면했던 분들은 별 재미를 못 봤는데 그냥 어쨌건 그 흐름에 올라타신 분들 또 돈을 버신 분들도 꽤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이런 거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주식 투자 입문할 때 저희도 어렸을 때 선배들한테 막 얘기해. 주식 시장은 이데올로기가 없다. 그런 거 따지면 돈을 못 번다. 그냥
그 어떤 사건과 그 사건이 시장에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만 신경을 써라. 그런 거죠. 만약에 그런 의미면 그냥 심플하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다. 네. 이거를 인정을 하고 이 그렇죠.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하면서 네, 돈을 네, 벌 네,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심플해지는데 그렇죠. 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원리 원칙을 하고 개정 자꾸 비교를 하면 이러니까 안 맞는 네, 거지. 난 이건 싫고 이건 좋고 이러기 시작하면은 사실 시장에서 기회가 굉장히 많이 차단되는 거죠. 네. 지금 그 한미 증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뭐 선진국 꼴찌라고 했으니까 네. 코스피 상승률이 미국은 뭐 엄청나죠 지금.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 이게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우선 이제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결국 이게 수급, 다시 말해서 유동성이 좋아야 돼요. 근데 미국은 금리는 안 내리고 있지만 미국이 유동성이 나쁘냐면 그거 아니거든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계속해서 재정으로 재정으로 풀고 있고 그래서 나름 유동성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럼 유동성 좋으면 다 올라가냐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용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미국 경기가 요새 이제 조금 걱정은 하지만 그냥 우리가 골드락스라고도 많이 했고요.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늘 말씀드리듯이 미국은 펀더멘탈 시장이라면 우리는 모멘텀 시장이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수급을 따라서 치고받는 그런 느낌이라면 미국은 조금 다른 거죠. 그러면 세계 굴지의 요새 이제 다 뭐 반도체서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뭐 굴지의 회사들이 전부 미국으로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우리는 성격 자체가 시장이 다르다. 다만 이제 그 산업 형태도 조금 달라지고 있고. 근데 이런 미국과의 우리 시장이 간극을 좁히겠느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쉽지 않다고 봐요. 다만 미국이 좋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파생 효과, 낙수 효과 이런 걸 우리가 좀 받을 수는 이머징 마켓으로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이머징 마켓 중에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을 그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 우리만의 독특한 매력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변동성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그 쏠림 현상 그다음에 단기 매매 이런 것들일 텐데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증시를 포기하고 떠나는 그래서 미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워낙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 유동성에 상당히 좀 우리가 안 좋아지는 압박을 거죠. 좀 가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벗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국장, 미장 막 이러면 갑자기 평생을 된장찌개에 밥 먹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안 먹고 그냥 이 뭐 버터만 먹고 살겠다 이러는 것 같이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주식 투자는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 시장이면 어떻고 한국 시장이면 어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법으로 다 돼 있는데 옛날같이 어렵지도 않고 요새 그냥 버튼 몇 개 치면 다 해결이 되는 그런데 그러면 돈 되는 건 어디서라도 해야죠.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시장의 성격에 내 투자 성향이 맞고 있는 건가는 한번 보셔야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좀 대응하는 방법을 달리해야죠. 근데 그런 의미로 보면은 아니 우리 시장에서도 한 달에 100% 이상 올라가는 주식 사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없냐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걸 내가 못 찾았을 뿐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좋으면 뭐 미국 시장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좀 제 개인 유튜브에 그 얼마 전에 올린 게 있어요. 나도 이제 미장갑니다. 이게 썸네일 제목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장으로 많이 떠난 게 몇 차례 있어요. 그게 이제 애플 때 그랬고 테슬라 때 그랬고. 그렇죠. 네, 이제 엔비디아 그 얘기가 딱 나오길래 제가 엔비디아 쉬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뭐 엔비디아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거 AI라는 게 뭐 없앨 수 없는 화두니까. 그렇지만 이게 사람들이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모든 참여자가 알고 다 덤벼들었다. 그럼 거기서 그렇게 큰 수익을 주겠어요. 네, 그게 이제 그런 거의 차이니까 저는 뭐 미국 시장
이제는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없고 한국 시장은 한국 시장 나름대로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파생과 연관해서 치고받고 하기에 아주 좋은 시장이니까 그거 잘 하잖아요. 아, 그런 거 잘 보고 우리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미국 시장은 또 미국 시장 가서 미국 시장 나름대로 펀더멘탈에 입각한 그런 걸로 접근해서 하시면 되고 저는 뭐 다 괜찮다고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은 미국 시장은 말씀하신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아니면 미래 성장성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펀더멘털 네. 그러한 투자로 가면 되는 네, 거고 네. 한국 증시는 이슈 네. 혹은 그 여러 가지 그 수급 단기 수급 특히 2주 동안의 단기 수급이 우리나라 시장을 장악해요. 그러니까 그 수급이 쏠린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이슈가 발생해서 관심이 쏠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슈로 인해서 네. 수급이 쏠리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슈들이 그러니까 일부러 만들어낸 이슈건 뭐 이슈가 될 만해서 이슈가 되건 간에 많은 이슈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슈가 진짜 시장에서 얼마나 임팩트가 있을까를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나는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셀 줄 알았는데 시장을 실제로 열어보니까 안 그렇더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문제가 남잖아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수급 라인이 흔들거리면서 바뀌기 시작해요. 네. 이슈가 나오면 수급 라인이 흔들려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10일 2평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게 2주잖아요. 네. 2주 동안에 수급이 바뀜을 타기 시작하면 이거는 쉽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몇 가지 그 팩터들을 놓고 그거를 이제 점검하시는 게 필요가 하죠. 네. 네. 자, 지금 그렇다면 미국 증시 말씀하신 대로 뭐 엔비디아 뭐 거품론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 주도주였던 엔비디아의 어떤 조정을 통해서 이 뭐죠? 시장 미국 증시 자체도 좀 조정받을 가능성들도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이 많이 오른 거품 상황이라고 보세요? 엔비디아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너무 빨리 올랐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다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엔비디아의 문제점을 해결시키려면 너무 빨리 오른 건 뭐예요? 지금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적정 수준 이게 흔들리면서 손바뀜이 일어나야 된다. 손바뀜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사고팔고 이래서 손바뀜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왜냐하면 시장의 어떤 주식,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현가에 가까울수록 시장은 힘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 싸게 산 사람들 많잖아요. 워낙 빨리 엔비디아가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멀어지면 시장 에너지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엔비디아가 흔들리면서 지난번에 3일 연장 빠지면서 한 15% 빠졌다가 네. 그다음에 뭐 한 6점 몇 프로 올랐다가 어제 이제 찔끔 오르는 척 하다가 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좀 이렇게 조정이 그러니까 이 조정이 우리는 이제 급하니까 한 일주일 흔들리고 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거에 올라온 게 너무 빨리 올랐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올랐고 네. 하니까 이 갭을 줄이려면 필연적으로 시간 조정이 여긴 따라올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 엔비디아가 거의 이제 쏠림 현상이라고 얘기되는 그 앞에 서서 미국 시장을 끌고 온 거잖아요. 미국 시장을 그래서 끌고 왔기 때문에 뭐 마이크 윌슨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 지금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곧 이거 떨어진다. 근데 이제 그 내용도 보면 최대 10%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주식 투자하면서 최대 10%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양반 유명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걱정하는 건 고용 시장의 둔화.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가 다시 재점화돼서 올라간다. 근데 사실 인플레의 재점화는 연준도 되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뜻 금리 인하를 실행에 못 옮기고 자꾸 이렇게 열릴 때마다 뒤로 한 발짝씩 이러면서 우리가 뭔가 확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뭐 이거를 거듭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보나마나 이제 이번 주말에 나올 PC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준을 충족시켜 주지만 연준이 쉽게 그렇게 못 나간다. 그런 의미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버블이 좀 있어야 되는 시장이어야지 돈을 버는데 1차 버블은 이제 끝난 것 같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 AI라는 화두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측건대는 뭐냐면 이게 엔비디아가 죽으면 다 죽어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죽으면 우리 시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끔찍해요. 근데 이제 이게 죽는다는 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는 수급 라인의 꺾임이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 도망 나오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지 않고 이 AI를 재생해서 갈 수 있는 거라면 그런 거라면 제 생각에는 이게 엔비디아가 러닝메이트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마침 젠슨 황도 인터뷰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지금은 AI 하면 엔비디아 왜냐하면 얘네가 그 칩을 만드는 애들이니까 이랬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AI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해서 나오는가를 하겠다고 한 수많은 그 메가캡들은 아직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가 더 붙으면서 이게 가주면 그러면 하나에 쏠린 것보다 적어도 한 7, 8개 쏠리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 하나. 그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일렉트리시티 이 문제가 처음엔 넉넉히 있다가 그렇죠. 이 전력의 부족으로 인한 이슈들이 자꾸 터지죠. 이거 어떡할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행히 이제 우리는 미국의 변압기에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 정도를 우리나라가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침 이제 교체 주기도 됐다니까. 뭐 하여튼 그런 다른 거. 그러니까 지금은 엔비디아, AI 그리고 반도체. 요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확장성을 가지고 갈 수는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올 들어서 지금까지 끌어왔던 그런 가파른 상승보다는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형태를 유지하면서 좀 그 시간 조정을 뭐 횡보라든가 사이에 그런 것들의 신예들이 다시 AI라는 큰 패러다임 안에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는 이런 거죠. 시장이 원했던 건 뭐냐면 연준한테 빨리 내려. 금리 빨리 내려. 그건 뭐 하여튼 지난 연말부터 계속 압박을 넣었잖아요. 빨리 내리라니까 했는데 연준이 요지부동이에요. 네. 그래서 나타난 게 엔비디아예요. 왜 그러냐?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얘네들이 뭔가를 해야 돼. 이 돈이. 그러니까 금리 안 내려? 그러면 엔비디아 네가 앞장서. AI 좋잖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재미난 건 뭐냐면 알고 있는 게 미국 대선 전까지 금리를 못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이미 알아요. 네. 만약에 파월이 내렸는데 대선 전에 트럼프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뭐 아니 미국이랑 우리랑은 좀 우리랑은 다르겠지만 그 올해 한 양반이 파월 같은 양반이 그거 모를 리 없으니까 아주 스마트하게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며칠 후가 연준이죠. 아마 그때 처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 인플레이션 수치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주식시장은 바쁜 거예요. 빨리 올려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썸머랠리 이러는데 올해는 글쎄요. 썸머랠리가 보통 이제 뭐 7월까지 끝난다 그러는데 썸머랠리는 랠리는 아닐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조정권에 한번 이렇게 뒤엎는 그런 기간이다. 그럼 그거는 시장에서 변동성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도 뭐 경제 지표, 실적 이런 거 갖고 올랐다 내렸다 이걸 반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7월.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AI라는 큰 틀에서 엔비디아 일단은 뭐 반도체 또 이 반도체가 운영되는 뭐 데이터 센터 그걸 위한 전력 이런 식으로 여기에 큰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무엇인가가 다음에 다시 주도주로 튀어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엔비디아만 갖고는 이제는 안 되죠. 그런 차원에서 한국도 이 전력에 대한 이슈 이게 큰 틀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AI의 혁명 열풍의 하나의 일환으로 이 전력 부족으로 인한 이 부분 그래서 많은 전력주 뭐 거기에 뭐 전선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죠. 뭐 다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수급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붙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 시장에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급등했던 종목은 다시 오르기가 어렵다.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번 급등했다가 N자로 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거에 이제 종목 고르는 팁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를 큰 화두로 놨을 때 그 밑에 줄기가 몇 개가 생기냐. 하나는 반도체 밸류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소재 장비까지 쭉 이어지는 한 축이 하나가 있을 거죠. 지금 말씀하신 알고 보니까 이거 데이터 센터 하려면 전기가 먼저 필요하대. 그래서 이게 엄청나대. 그러니까 이제 일렉트리시티라고 얘기하는 전기인데 그 안에 보면 송배전을 하는 전선이 있고 이것도 고압입니다. 저압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압 송전. 왜냐하면 그 막대한 거를 데이터 센터로 보내려니까 엄청 로스를 없애려니까 엄청 고압으로 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고압으로 받으면 변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변압기인데 미국의 변압기 교체 주기가 25년인데 이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우리나라 기업이 한 두세 개 기업이 한 10% 정도를 변압기를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기를 생산하는 대체 수단이에요. 그렇죠. 에너지. 네. 근데 이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면서 요새 친환경에 맞느냐가 이제 요새 계속 대두되니까 친환경을 하려니까 풍력 태양광뿐이 없는데 이건 너무 효율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라고 얘기하는 이게 나왔어요. 이거는 블루수소를 쓰는 거예요. LNG에서 블루수소를 만드는데 이걸 갖고 시비 거는 사람들은 또 시비 걸어요. 야, 왜 크린수소가 아니라 블루수소야? 이러고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 블루 정도면 얼마나 친환경이냐. 옛날에 석탄 떼던 것보다 얼마나 발전을 한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하고 또 그거는 열이 그 엄청나게 그 700도 1000도 나오기 때문에 그 열을 다시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SMR. 아, 뭔 소리야 이거 SMR. 요거 짧게 데이터 센터 가까운 지역마다 붙여갖고 이거 해결하면 이게 되는 거잖아. 뭐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그런 거에 관련된 것들이 따라서 이제 쭉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AI에서 누가 선도주를 하느냐? 그럼 왜 엔비디아가 여태 끌고 왔느냐? 시장은 이런 걸 원해요. 화두 맞아. 앞으로 비전 있어. 이거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하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실적이에요. 근데 얘 지금 돈 그래서 얼마나 버는데? 계속 잘 벌어? 앞으로 벌어? 이거 지금 벌어? 잘 벌 것 같아?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요 단계마다 선도주로에서부터의 거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엔비디아는 없어서 못 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걔가 앞장을 쓰는 거죠. 그게 앞장을 서야 되는데 다른 것들 지금 얘기한 일렉트리시티 뭐 이런 것들은 장사 잘 돼요. 이번에 7월에 나오면 이제 장사 잘 돼요. 변압기도 잘 보고 뭐 전선 잘 돼요. 잘 되는데 반도체 같지는 않다. 핫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 다음번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가 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것들은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이유가 뭐니까 너무 멀어. 말은 되는데 그러니까 벌 거는 같은데 지금 뭐 번 게 없어. 그러니까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도권을 형성하는 캐테고리를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 이제 투자하실 때 참고 삼아 그 캐테고리를 우리가 양궁할 때 보면 관역이 있잖아요. 얘가 어디에 10점이 있나 9점이 있나 8점이 있나 그래갖고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좀 조정받아서 쉴 때 보면 반도체 라인이 쉬어요. 한국도.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9.8점짜리들이 쫙 이렇게 또 올라가서 그거를 메꿔주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포트폴리오를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시는 게 지금 그런 면에서 이제 7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이 좀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앞으로 좀 괜찮을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AI 화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반도체 밸류 라인 뭐 이런 게 있을 SK 하이닉스라든가 네,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어제
이건 녹화지만 어제 이제 마이크론 오늘 네, 새벽에, 오늘 새벽에. 마이크론 뭐 실적 예상치였는데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이 좀 이렇게 불분명했어요. 그러게요. 뭐 PC하고 네, 핸드폰에 대한 약간 뭐, 불안감. 그래서 이제 좀 뭐 시간에 빠지긴 했는데 한 가지 그래서 이제 좀 위축돼 시켜놓은 것도 있지만 마이크론이 한 일 중에서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오매불망하던 반도체의 사이클이 터닝했다는 거는 확인시켜줬어요. 그거는 굉장히 이제 잘한 거죠. 그러니까 네. 뭐 레거시 이쪽이 됐건 어쨌건 반도체는 이제 살아난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은 반도체의 큰 축을 담고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뭐 내용이야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거기에 관계되는 뭐 밸류 체인 라인을 따라서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말씀드렸던 일렉트리시티에서 송배전 관계 무슨 변압기 전력 설비 대체 발전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현대차가 처음에 전기차 딱 나왔을 때 멈칫멈칫했어요. 네. 현대차, 기아 이러면 전기차라고 떠오르지가 않는다. 그랬었죠. 테슬라는 이러면 한 방에 빡 오는데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지나다 보니까 전기차가 생각처럼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좀 하이브리드까지 모든 거를 다 하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그렇다고 또 현대차가 전기차 안 했냐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해외 법인이 IPO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인도에서. 인도 현대차. 그래서 뭐 한 3억 달러 정도 자금 조달. 근데 그게 3조 정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 인도가 엄청난 그렇죠,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더한 시장이라고도 하는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 그럼 뭐 자동차만 갈 수 없잖아요. 관련 부분들이나 뭐 이런 쪽도 한번 신경 써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여전히 식지 않는 게 K뷰티, K푸드예요. 저도 이거를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인기가 있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상이고 그게 이제 실적으로 이번에 나올 겁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조선이에요. 조선은 슈퍼사이클에 들어갔다고 얘기는 했는데 좀 스테디하게 올리지를 못해요. 조선.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겁나서. 겁나서 에이 조선 또 저러다가 내 멈추면 어떻게 제가 이게 몇 년치 우리가 수주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냥 조선은 좋게 보십시오. 그런데 조선에서 제일 위험한 게 수주량이 한 1년 6개월치 남았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거 다 줄이고 사람 다 떠나고 그래야 된다. 이게 1년 반이 조선에서는 그렇게 긴 게 아니거든요. 네. 이제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으니 수주량이 2년, 3년 이러면 별 걱정 안 할 단계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실적이 이번부터 이제 좀 얹히기 시작하는데 여기 이제 또 하나 변수가 있는 게 MRO예요.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버홀. 그게 이제 미국 군함을 대상으로 한 MRO를 얘기하는데 미국 해군 장관이 왔다 가고 이번에 이제 필리조선소 하나가 샀잖아요. 네, 원래 이제 그 미국의 조선 능력 1위인 멕시코만에 있는 그 호주 걸 살라고 그랬는데 걔네들이 좀 뻣뻣하게 굴었죠. 그러니까 이제 좀 빈정상해서 하나 스타일로 좀 작은 거. 네, 그러니까 10위입니다. 필리는 10위권인데 필리는 필라델피아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인수해서 거기에 실을 건데 이거는 뭐냐면 미군의 존스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미국 군함은 미국 내에 조선소 아니면 못 만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피해가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MRO에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깔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군함도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필리조선소 거기 있잖아. 동부에. 그러니까 니네 국토에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MRO는
해군성에서 이미 민간업자한테 맡기고 뭐 유동성 있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노르웨이나 호주 같은 데도 그 대상이 이미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인도도 그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미국 군함에 대한 정비 보수 유지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 함대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활동량이 많은 데가 칠함대예요. 칠함대가 태평양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걔네 동부에 있으면 이게 굉장히 곤란해져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태평양 연안에 샌디에고나 이런 데 조그만 조선소가 있는데 이제 거기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서 한화가 이제 노리는 건 이런 거죠. 그걸 하고 그러면 니네 한국에 들어와. 칠함대. 괜히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그럼 우리가 싸게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MRO 싸게 해주고 하는 대신 선박 신규 건조해서 얼마를 우리가 주면 전체적으로 퉁쳐서 이렇게 해. 이런 거 있잖아요. 끼어 팔기. 예, 예. 그거 우리 이제 턴키 예. 그런 거 잘하니까 만약에 올해 안에 그 지금은 핀대조선소 인수한 걸로 끝났지만 MRO 계약이 딱 떨어지면 얘기는 조금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조선이 방산으로 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배수로는 중국이 세계 1위예요. 미국의 1.5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실제로 그 MRO 양이라는 거는 말도 못하게 많은 거고. 일단 훈련 양이 다르잖아요. 네. 막 움직이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핵 잠수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아무한테나 뭐 얘한테 맡겼다가 기분 나쁘다고 그 다음에 보안의 문제 때문에. 보안의 문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하고 있는 뭐 조선 쪽 뭐 이런 거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는 이슈인데 이슈도 주식 투자하면서 안 하실 수 없으니까 또 뭐가 터질지 저도 모르겠지만 뭐 대왕고래도 뭐 대왕고래 무조건 판대니까 또 그것도 뭐 또 뉴스 나오면 또 움직이고 뭐 하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시냐면 수급 라인이 살아 있으면 고 꺾이면 스톱. 그걸 유지하면서 이슈는 그렇게 트레이딩 하시면 그렇게 가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그동안 흐름이 좋았던 주도주들 지금 잠깐 쉬고 있지만 다시 하반기에도 그게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로 저는 보이네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는 놈에만 가는 주식에만 좀 집중하자. 그게 이제 결국 수익률이 좋아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되는 놈 안 되는 놈 이걸 구분하는 법이 있다고요? 첫째는 이런 거죠.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좋게 보는 섹터가 진짜 가능성이 있는 거냐. 그거를 이제 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AI 했는데 뭐 웬만한 회사는 다 AI 한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뭐 피부 미용하는 데서도 AI 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제 AI를 얘기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전에 그 우리 인터넷 그 중국의 인터넷 정책 모든 산업에 플러스 네. 인터넷 이거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느낌이? 어차피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를 중간에 접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섹터 자체는 마음에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그런 섹터 자체로는 합격. 그냥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미 좋아졌냐? 그래서 얘가 아니면 좋아지고 있냐? 아니면 좋아질 거냐?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실적에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대로 비중을 두는 거예요. 그것대로 비중을.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기술적 분석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이런 1번, 2번이 다 끝난 후에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는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테크니컬 분석을 쓰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게 너무 쉽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냥 투자 경험이 적으신 분은 그냥 그래프부터 펴놓고 시장을 막 논하려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작업은 다 끝나야 돼요. 어떤 거를 할 건지 목적물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살 거냐 팔 거냐 또 팔았다가 다시 살 거냐 이런 거를 정하는 거는 그 수급 라인을 따라서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10일 이동평균선의 슬로프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걸 따라서 결정짓는다. 이렇게 하면 그거 아닌 거 그런 건 쳐다보실 필요 없죠. 사실 뭐 우리가 돈을 기관 투자다가도 아니고 돈 많고 막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내 투자 자산을 굴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름대로 말씀하신 조건에 이게 가는 주식이야라고 생각을 해서 딱 샀어. 네. 근데 이게 잘 안 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은 막 반대로 빠져.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게 우리가 흔한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시장과 맞서지 마라. 그게 다 수긍해요. 네. 난 시장하고 안 싸웠어. 그냥 빠지길래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너무 많이 빠진 거야. 그게 시장이랑 싸운 거예요. 시장은 팔라고 얘기를 하지 팔아주진 않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내가 샀는데 꺾였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시려면 내가 샀다. 근데 빠진다. 그런 순간 잘못 샀다 하는 걸 느꼈다. 그러면 5% 이내면 그냥 손절을 하시라. 5% 이내면 당장 손절을 하시라. 근데 그냥 시장이랑 싸우다가 본인은 안 싸웠다고 그러지만 그게 싸운 거거든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흘려서 한 30% 40% 손해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그때부터는 수술이 커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롭게 골라진 잘 가는 이슈주의 일부를 걸면서 일부를 덜어내서 계속 옮겨 담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니까 피곤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하고 맞서서 이길 확률은 1대 99예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단기 수급 라인이 꺾여 내려간다. 그러면 그냥 내리셔야 돼요. 저는 그동안의 제 경험이나 이런 걸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10분 전에 샀는데 10분 후에 팔 수도 있어야 돼요. 또 팔았다가 10분도 안 됐는데 잘못 판 것 같으면 살 수도 있어야 돼요. 그거를 내 기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정해주는 거죠. 근데 시장이 전해주는 시그널이 뭐냐? 수급 라인의 변화예요. 네. 결국은 수급이 많이 사냐? 그렇죠. 그 수급이라는 건 개인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상관하지 않고 아니면 외인과 기관 뭐 특정한 세력을 봐야 이제 돼요? 어떤 종목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주포가 어디냐가 이제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기관인 데가 있고 외국인이 있고 개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급 라인은 무조건 따지질 않아요. 주체를. 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렇게 거래소에서 외국인 뭐 기관 이렇게 친절하게 정리를 해주니까 저녁 때 외국인 얼마 팔았네 이렇게 알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내 이웃집 사람이 내 적이에요. 주식 투자에서는 누구나 내 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단 중요한 게 뭐냐? 이 주식을 지금까지 밀고 올라오는 주력 부대가 어디냐는 확인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3주, 4주, 2주 동안 주력으로 사고 있는 데가 개인이냐 외국인이냐. 근데 그게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그럼 긴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종목마다 다 다르고 지금 뭐 아마 제일 잘 가는 그 엄청나게 하는 무슨 그거 뭐죠? 그 실리콘2 같은 것도 주포 외국인 아니에요. 그거 개인이에요. 개인이다. 예.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니 개인이 주포면 어떻고 외국인이 그러면 어떠냐는 거예요. 일단 누군가가 먼저 주포 역할을 하고 있다면 수급이 살리면 나는 그냥 가는 거고 수급이 죽으면 그냥 난 내린다. 이렇게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다만 참고로 그거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체가 어디냐를 보고 있어서 그 주체의 흔들림이 감지되는 순간 때 그래프를 놓고 단기 수급을 봐갖고 이게 지금 위험 구간에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조금 흔들리다가 또 가나 이런 거를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유 자금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사볼 만한 주식,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 가지고 어떤 주식을 산다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 질문 받을 때 제가 꼭 반대 질문하는 게 있는데 그 여유 자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여유 자금이 잃어버려도 되는 돈이냐? 내가 6개월 후에 쓸 돈이냐? 6개월 여유 자금이 6개월 후에 쓸 돈이냐? 뭐 나 2, 3년 볼 거냐? 근데 이제 저는 뭐 우량 주식을 가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돈 번다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때 시장에서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돈도 절실하지 않은 돈은 없다. 그렇죠. 주식 투자할 때는 그게 6개월 후에 필요한 돈이건 1년에 필요한 돈이건 없어도 되는 돈이 아니라면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절실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건 아니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 타겟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걸 사야 된다. 여유 자금이라고 뭐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은 얼마, 현금은 얼마, 채권은 얼마, 뭐 이런 포트폴리오를 했다 하면 그거는 좀 얘기는 다르지만 이 주식을 하고 있는 안에서는 여유 자금도 절실하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수급이 몰리고 있는 그러한 주식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상반되는 격언이 많은데 남이 가지 않는 뒷길이 꽃길이다. 근데 저는 그 동의 못하는 스타일이고 뭐 낭떠러지가 있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달리는 말에. 이게 위험하죠.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만큼 올랐는데 여기서 더 사라고? 이거 꼭지에서 사라는 얘기 아니야? 물릴 거야.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올랐는 데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수급 라인이에요. 10일 2평이 우상을 하고 있는가, 10일 2평 위에 5일 2평이 있는가, 그 다음에 5일 2평 위에 일봉이 쓰는가. 그게 말하자면 정배열인데 그게 유지되는 한 주가는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꺾이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가는 말에 올라타야지. 물론 이제 뭐 가는 말에 올라타다가 말 발길에 차일 수도 있지만 리스크를 안 안고서는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해요. 가는 거에 가는 게 훨씬 편하게 시장을 볼 수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가고 있는 주도주, 근데 여기에서 11선을 보면서 이제 매수 매도를 결정쳐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왜 지금도 그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수급은 쏠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좋은 뉴스들은 나와 바닥인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주. 우리 사실 1년 전만 해도 막 핫하게 작년에 얘기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이야 하지만 잘 안 오른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사서 기다리는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이제 그 제가 그 40몇 년 동안 경험으로는 한참의 세월이 흐른 후에는 2차 전지도 오를 거예요. 오를 거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까지는 좋은 점수를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정도 빠졌으니까 그것도 인정해요.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빠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왜 이렇게 올랐었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2차 전지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급변했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2차 전지가 모든 것을 끝낸다고 생각을 했고 그 정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랬죠. 속해 있고 우리나라의 2차 전지의 그 기술력은 거의 하이테크 그 우주선 달에 보내는 거 이상으로 그렇게 좀 과장되게 막 돼서 수급이 결국 그것도 수급이 쏠린 거잖아요. 쏠렸었죠. 근데 지금 그것들의 그래프를 보면 11이평이 다 빛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2평이 다 빛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표적으로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슈가 계속 나와요. 뭐 의도적이건 아니건 거기도 뭔가 살아야 되니까 새로운 시도도 하고 그래서 음극재 뭘 개발했다 뭐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꼼짝을 안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급이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붙을 만한 그러니까 납득할 만한 얘기가 시장에서 나와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2차 전지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 참고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비안에 폭스바겐이 투자를 했어요. 그 리비안이 오르고 어제도 23%인가 또 그렇죠.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아니 그게 뭐 한국에 관련된 리비안 관련주는 그게 관련도가 그냥 크지 않다. 끈앞풀인지 실인지 그거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비안은 괜찮다. 왜 그러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한 거다. 그렇죠. 폭스바겐이. 그러니까 폭스바겐도 전기차 뭐 시도하고 막 하다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리비안하고 지금 한 합작법인을 세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2차 전지가 굉장히 커서 그때 제가 한번 2차 전지 이제 좀 놔주시죠 할 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자동차의 2차 전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동차의 엔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엔진은 못하고 2차 전지는 휘발유입니다. 경유 휘발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냐 하면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가 안 팔리는 주요 이유가 충전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렇죠. 그 응? 문제. 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떤 게 지금 얘기되고 연구되고 있냐 하면 5개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고급 휘발유, 일반 휘발유, 뭐 경유, 뭐 등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5개 등급으로 2차 전지를 만들어서 주유소 같은 데서 애니타임 충전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교체. 네, 확 들어가면 너 비싼 차야? 1억 5천짜리야? 그러면 넌 이거 딱. 그래서 그거를 정형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느 회사가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조금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전지를 배터리를 넣는 공간이 굉장히 쉬워야 되잖아요. 바깥에.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완성차가 협조 안 하면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완성차가 이거를 손대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현대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좀 발상전환. 만약에 그렇게 되면 2차 전지들이 어떻게 되죠? 지금 뭐 내가 쟤보다 50km를 더 충전했어요. 이거는 그런 의미 없는 거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게 옥탄가가 쟤보다 3 높아요 하는 거랑 똑같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착안해 볼 필요가 있다. 2차 전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그런데 지금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 그래서 막 현대 배터리 주유소가 막 생겼지. 쭉 쌓아놓고 예? 그게 암만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도 뭐 주유소 같이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변화에 빨리 그걸 못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걸 이미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네, 근데 이제 그게 일부 시도인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교체하는 작업이 막 1분 이상 걸리고 이러면 그러면 그건 좀 말이 안 되니까 이거는 완성차가 그 배터리를 어느 굉장히 빼고 넣고 쉬운 데다가 그거를 그렇죠. 장착을 해줘야 되고 뭐 그렇게 되겠죠. 이제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차값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코웨이 정수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차값은 떨어져요. 그럼 네가 1년 동안 몇 회 교환하는 거는 얼마?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혁명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야무지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변화가 이렇게 자꾸 나온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는 그런 쪽에서 자꾸 멈칫멈칫해서 지금 뭘 신물질을 개발했는데 얘가 효과가 얼마나 더 좋아요 이런 게 설득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건데. 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래서 또 전고체가 부각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한 뉴스나 기대감 이런 거보다도 사실은 수급. 지금 당장 사람들이 뭐를 좋게 보고 뭐에 관심을 갖는지 그 수급을 따라가는 게 낫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 들어가는 모든 그런 리스형 배터리를 제가 지금 말씀 거를 SDI가 만든다. 이러면 얘기 좀 달라지죠. 그렇죠. 엄청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배터리 업체들은 진짜 그렇죠. 쌓아놔야 되니까. 쌓아놔야 되고 그것도 전부 뭐 리스로 쓰니까 꼼짝 말아요. 우리 카드로 긁어서 쫙쫙쫙쫙 팩토링 빼갈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양극화 현상인 것 같아요. 좋은 섹터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뭐 재미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힘들고 또 이게 반반씩 섞여가지고 그냥 그게 그거인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께 지금 시점에서라도 어떤 식으로 투자의 포인트 아이디어를 좀 하셔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 이제 첫 번째로 뭐냐면 내가 이 주식을 사서 얼마 동안 이걸 보유하고 있겠다를 정하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놓으면 그거를 괜히 지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상한가 3번 생각지도 않는데 쳤어요. 그럼 파는 거죠. 미련 없이 팔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스케줄을 미리 정하기 때문에 자꾸 물려서 오래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쏠림을 두려워하지 마라. 쏠림을 비난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쏠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를 찾아야 그게 빠른 길이다.
그리고 뭐 이제 같은 얘기지만 그냥 남들이 좋아하는 주식을 사셔야 된다. 그래.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주식이 아니라 네. 남들이 다 이쁘다고 생각. 네. 그렇죠. 미인 대회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참 이 말씀하신 이것이 결국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면서도 잘 따라하지 못하는 게 결국에는 그러한 주식들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있을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고점에서 또 크게 물려서 엄청 고생할까? 그러니까 손절에 대한 자신이 없으시니까. 고점에 대해서 물리는 거에 대한 걱정을 없애려면 제가 말씀드린 11일 꺾이면 그냥 파셔야 돼요. 11일 꺾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왜 팔 때 만약에 11일 꺾여서 그런 상황이 나타났다. 그때 생각해서 지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매수가. 매수가를 생각하면 못 지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상황이 이 주식을 나보고 팔라고 한다. 수급이 꺾이니 그러면 그냥 파는 거예요. 매수가를 생각하지 않아야 그 다음에 지내놓고 보면 그때 잘 파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40년 이상을 이 증시 주식시장에서 생존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에게 큰 공감을 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아주 알찬 엑기스 노하우를 또 전달해 주신 우리 백만개미 한세고 당주님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황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